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6, 7월부터 시작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9월에 접어들었고요. 오늘부터는 뭐예요?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심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기본 있고 심화, 문제풀이, 그다음에 모의고사죠. 네. 우리 이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여기 끝난 거예요. 여기 끝났고 이제 9월부터 관습평가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10월 초까지 이제 심화 과정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11월 상황에 따라서는 12월 달에 또 조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까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1월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6월까지 모의고사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시험이 좀 얼마 안 남은 느낌도 들죠? 네. 시험이 이제 1년이 아니죠. 한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기본 때는 어떤 걸 했어요? 뭐 이해도 했고, 이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론, 협정, 법령집. 우리가 사실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룬 건 맞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 내용 다룬 거 맞고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반복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금 기본 강의를 드리면서 이해가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다음으로 넘어서 심화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이제 쫙 훑었으니까 대충 관세평가가 어떤 거고 어떤 식의 내용을 어떤 게 이제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 파트가 어디고 관세평가라는 과목 자체의 성격도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 감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심화 때는 뭘 할 거냐? 일단 복습할 거예요. 복습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 기본서로 우리 기본 강의를 진행했었죠. 이제 심화 과정은 그 굉장히 좀 컴팩트한 그 기본 강의의 내용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정리된 이런 프린트물로 제가 매 시간 제공드릴 거예요. 그럼 그 프린트물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최대한 빠르게 훑을 겁니다. 자, 이거 왜 필요해요? 우리가 어차피 시험 날까지 해야 되는 게 사실 복습이고 회독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한 번 들었다라고 해서 관세평가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그러면 각각의 개념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시겠죠 아마 그쵸? 몇몇 천재적인 분들 빼고는 아마 그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과정 때 와도 일단 이론 빠르게 봅니다. 빠르게 보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안 한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안 했냐면 중간에 그 기본서 중간에 있는 본문에 있는 건데도 그냥 통째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안 했냐? 우리 사례 안 했어요. 기본 강의 때 사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 때 안 한 사례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심화 때 이 사례들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네. 심화 때 이 사례들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조금 보충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다 프린트로 제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차씩 총 24시간 뭐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10월 달에는 문제풀이. 그 문제풀이 때 복습 안 하냐? 요거는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습을 할지는 조금 제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원래는 압축 정리 그 심화 과정에 있던 그 압축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복습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문제풀이다 보니까 복습을 하다 보면 문제풀이 할 시간이 너무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아마 법령집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마 법령집으로 여러분들 어차피 법령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법령 암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차원으로 법령집을 통한 복습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기출문제 다룰 겁니다.
네, 이 기출문제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고 그것에 대한 이제 모범 답안을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에 들어갔을 때 이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답안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2달 정도 동안은 문제풀이의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점점 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론 보다가, 심화 보다가, 뭐 복습을 하지만 딱 문제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범 답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실제로도 그게 맞고 모범 답안은 사실 모범 답안일 뿐이지 실제로 시간 내에 그 답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모범 답안을 보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목차를 잡고 어떤 논리적 구성을 가져가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 풀릴 때 배울 거예요. 마지막 모의고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쓰셔야죠. 6개월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내내 쓰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시험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섰어요. 그럼 남은 과정이 그 다음에 뭐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 3개밖에 없어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저 기본 강의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기본 끝나고 이제 심화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저도 굉장히 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9개월이죠. 9개월 맞나요? 그렇죠. 남은 기간이 9개월이죠. 1년이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9개월만 진짜 빡세게 하시면은 어떤 거 맞는 거예요? 관시사 타이틀 가져가는 거죠. 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뭐 2년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평생 남는 자격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남는 장사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그 2년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몇 개월? 9개월인 거죠. 물론 내후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후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사전에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뭐 9개월이나 여기다 1년을 더 하나 사실 그 기간이 뭐예요? 어차피 채 2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진짜 이 남은 기간 9개월 동안에 정말로 이 9개월은 내 인생에서 그냥 없는 9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실제로 뭐 내 소중한 시간, 내 아까운 청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만드실 수 있는 청춘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9개월은 그냥 없다. 이 9개월 동안 나는 그냥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에만 매진하시면은 뭐가 생긴다? 6개월 뒤에 평생 가져가는 자격증 하나 생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 드실 거고 당연히 불안하죠. 그렇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한테 이거 9개월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무조건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개월 내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확률을 최대한 높여서 여러분들이 내년 모의고사 시즌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합격권 안에 들면 너무 좋겠지만 합격권 안에 제가 말하는 합격권은 안정권이에요. 안정권 안에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격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드는 거죠. 90명이 여기다 90명 요 위가 이제 관시사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분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실력차가 많이 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합격 분포도 안은 여기입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실력 안에 들고 시험날 컨디션에 따라서 얘가 여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여기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컨디션과 운에 따라서. 그래서 컨디션은 컨디션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운은 뭐예요? 운은 이 9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따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심화 강의 때부터 조금 만약에 기본 강의정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한테 스스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심화 과정 끝나면은 어때요? 더 시간이 촉박해지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요 시점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 걸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첫 시간이라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관세평가 심화 1번이라는 자료를 1, 2번을 올려놨어요. 오늘 수업에 1번이랑 2번도 올려놨고, 왜냐면은 오늘 뭐 관세평가 심화 1번 같은 경우에는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지 않아서 혹시라도 2회차도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 다 올려달라고 학원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구성을 보면 어떠냐면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어투랑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좀 대략적으로 봐도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딱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딱 꼭 중요하게 꼭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화세 환율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냐 이제 이제 사례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넘겼던 애들 있잖아요. 넘겼던 유권 해석 사례, 평가 협의회 사례,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심사 청구, 마지막으로 법원 판례까지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사례들이 있어요. 이번 과정은 요 사례가 사실 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그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에 적용해서 조금 더 관세평가적 사고를 좀 높이는 게 이번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 첫 번째 파트 관세평가 총설이에요. 총설을 빨리 볼게요. 빨리. 자, 개요. 관세법에 근거해서 수입물품의 관세를 당연히 부과하죠.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은 물품의 가격과 수량이라고 하는데, 자, 수량이면은 과세 가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과세 가격이 아니니까. 그렇죠. 밑에 나와 있네요. 종가세 적용 대상의 물품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뭐다? 과세 가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세 가격을 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관세평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세평가의 법원을 또 빠르게 보면은 국내법에서는 관세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죠. 자, 우리가 뭐예요? 법령집에 요 순서대로 나와 있죠. 법은 위에 따로 봤죠. 사실 법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행령, 규칙, 고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 평가 협정 있죠. 평가 협정이 있고 뭐 일반 소설 총 4부 몰라도 돼요. 자, 그다음에 협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뭐가 있냐? WTO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과 그 다음에 WCO 관세평가 기술위원회의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이 뭐냐? 우리가 협정이라고 배웠던 권고 의견, 예해, 해설, 해설,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이 사실 뭐예요? 제가 우리 협정 봐야죠 했지만 사실은 WCO 관세평가 기술위원회의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그냥 협정을 공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헌법이에요, 헌법. 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헌법 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자, 아니 관세평가 공부하는데 헌법이 갑자기 웬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문장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WTO 평가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법도 공부하고 협정의 내용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이 우선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WTO에 가입이 되어 있죠. 우리가 WTO 체약국이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제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뭐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법 자체가 평가 협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법으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법문화한 건데, 자,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관세법이 없는 내용이 있는데 협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 그 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사실 시험에 나올 법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평가 연역이죠. 아직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시 정정하자면 시험에 나올 법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총설 중에서 그나마 나올 법한 애가 얘라는 거지. 아까 그 법원이나 이런 것보다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 이 총설 중에서는 그나마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된다. 자, 우리 관습평가 연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본 강의 때도 열심히 공부했었죠. 일단 1947년에 가트 제7조가 만들어져요. 이때 가격 원칙이 이제 실제 가격, actual value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트 제7조에서는 그냥 과세 가격은 실제 가격, actual value를 바탕으로 해야 돼 라고만 한 거죠. 디테일하게 규정한 거 없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는 있죠.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의 국제 표준이고, 그리고 거래 가격을 실제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화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가트 체제이기 때문에 체약국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집행력이 부재했고 특수관계 등 다양한 거래 상황에 대해서 세부 절차가 없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1953년에 이제 브뤼셀 평가 협정이죠. 우리가 일명 BDV라고 부르는 브뤼셀 평가 협정이고요. 이때 브뤼셀 평가 협정하에서의 가격의 개념은 뭐다? 관념적 가격이다. 관념적 가격. 그렇죠? 벌써부터 단어부터가 뭐예요? 단어부터가 굉장히 모호하죠. 예. 관념적 가격인데, 자, BDV에서는 이 실제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정상 가격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